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영의 정치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교영입니다. 6.3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은 비명계와 보수 인사를 아우르는 용광로 선대위를 출범했는데요. 국민의힘도 오늘 당내 경선을 마치고 한덕수 전 총리와 단일화에 나설 후보를 확정합니다. 토요일 대선 전국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을 소개합니다. 박지훈 변호사, 오찬석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난 목요일의 상황이 정말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아니고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 예측하셨습니까? 전혀 예측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일단은 뭐 내용도 내용이지만 빨리 이렇게 전개되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상당히 빨리 전개하길래 그 부분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 이런 결론을 내기 위해서 빨리 전개를 했다. 다 법이나 원칙, 관행 이런 거 다 깨고 막 했던 거예요. 막 콩 꺼먹듯이 이렇게 했던데 결국은 파기환송시키려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한 걸로 보이고 심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치 개입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네. 쿠데타에 준하는 행동을 한 것 같아요. 아니 더군다나 대법관들이. 예. 지금 보면 이재명 후보가 심지어는 경선 중도 아니고 네.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버젓이 확정됐고 온갖 여론조사에서 40% 이상의 지지를 받으면서 1등을 달리는데 네. 그 후보를 상대로 출마할 수 없는 유죄 취지의 판결을 네. 이렇게 내려보냅니다. 사실은 이제 이렇게 9일 만에 판결을 내렸다는 게 너무 놀라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죄 취지 파기환송도 저는 선거 개입이지만 무죄로 털어주는 것도 저는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불편해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그렇죠. 네.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또 이제 뭐 사람마다 조금만 이렇게 얘기 다르겠지만 이해식 실장 같은 경우는 6만 쪽 분량이 어느 정도냐 하면서 A4 용지 박스를 한 10박스를 쌓아놨더라고요. 6만 쪽 보려면 이 정도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AI 챗 GPT한테 물어보니까 6만 어. 쪽은 9일 만에 읽으려면 6,667쪽을 하루에 읽어야 돼. 12명 다 읽어야 되는 거고. 평균적으로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 200에서 300쪽 하루에 읽기도 쉽지 않다. 속독 전문가가 찾아보니까 1,000쪽에서 2,000쪽 읽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밥도 먹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읽어야 되고 7만 쪽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인데 7만 쪽은 하루에 7,778쪽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읽고 마지막에 판결문까지 쓰려면은 이게 가능한 시간이냐라는 게 그러니까요. 너무 의심스러운 네. 거잖아요. 법률적인 내용을 다 떠나서라도 이게 가능한 시간인가? 라는 생각이 좀 일단 들었기 때문에 저는 결과적으로는 이거 명백한 선거 개입이다라고 볼 네. 수밖에 결론을 내놓고 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네. 뭐 보지도 못할 뿐더러 그 복사도 안 합니다. 그럼 뭐하러 7만 쪽 복사합니까? 아, 그러니까요. 그만큼 시간을 들여서 숙고를 해야 되고 2심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돼. 2심 판결문 아예 전혀 보질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도.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짧게 1심 공소장이나 검찰 요지대로 그냥 간 것 같거든요. 네. 내용을 뭐 말하고 싶지도 않지만 앞만 생각 저는 아직 제가 앞만 읽어봐도 그게 왜 유죄인지 모르겠어요. 느낌이잖아요. 내가 기분이 그렇다는데 그게 뭐 범죄가 됩니까? 뭘 그러니까. 그르칠 목적입니까? 네. 아니 골프 사진을 4명으로 줄였잖아요. 그 조작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앞만 봐도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네. 왜 대법관들은 왜 그렇게 이해를 합니까? 왜 그 사진을 4명 골프는 4명이 쳐. 너들도 알잖아. 골프 치잖아. 4명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5명을 하든지 6명을 줄이든지 딱 4명 해가지고 골프 모자 옆에 다 있고 그러니까. 골프 친 것처럼 조작했잖아요. 그렇게 얘기 못합니까? 이게 뭐라고 유죄를 해가지고 결론은 참혹해요. 430억 토해내고 별의별 일이 다 생깁니다. 그러니까요. 그거를 지금 했는데 그래 따지면 윤석열이 김만배 몰랐다면서요. 그러니까 돈 10원도 손에 뭐 이익 못 봤다면서요. 고약성서 와이프 다 외운다면서요. 다 유죄지 이래 따지면. 그러니까요.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아니 그리고 이제 그 대법원 11층에 이제 대법원장 옆방에 있는 합의실에서 이렇게 2번 심리를 했다는 건데 이렇게 중차대한 결정을 하면서 12명 고장 모여가지고 2번 합의하고 결정 이렇게 내린다는 게 그게 웃긴 거예요. 납득 갑니까? 제가 만약 숙고를 해가지고 그 판결문 봤을 때 어느 정도 납득이 될 수 있는 2심하고 지금 대법원 큰 차이점이 뭐냐면 2심은 그 하나하나 다 분석해놨습니다. 지금 제가 말했던 골프에서 잘랐던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다 해놨으면 맞아요, 네. 그거 다 판단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든지 하나하나 다 판단하고 해야 되는데 통으로 다 했어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판결할 것 같으면 이건 누가 봐도 선입관을 갖고 한 거거든요. 시간도 네. 마찬가지고요. 무슨 심리가 있었겠습니까? 10명이 모여가지고 그냥 한 겁니다. 뭐 12명인지 모르겠지만 10명은 다 윤석열 임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러면 누가 법원 판결을 믿겠어요. 저는 이제 그 판결도 그렇고
대법원의 인원 구성과 인원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는 본질적인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뭐 여당 추천, 야당 추천, 뭐 대통령 추천, 대법원장 추천 뭐 여러 가지 구성이 돼서 9인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9인 체제로 완벽하게 판결을 내는 건 아니지만 이제 8명이서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덕수는 기각시켰고요. 한덕수가 헌법재판관 2명 임명하는 건 또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그 전에 이제 검찰 탄핵, 감사원장 탄핵 또 안 된다고 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임명했는지에 따라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 구성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소신을 가지고 판단했는데 이거는 진짜 믿고 싶진 않은데 이번에는 12명 중에 10명 윤석열 임명한 사람은 그대로 똑같은 의견을 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낸 2명은 또 똑같은 내용이 내고 이렇게 인원 구성에 따라서 누가 임명했는지 따라서 똑같은 의견을 낼 거면 이렇게 구성이 뭐하러 합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냥 거기 거수기예요, 거수기. 국민의힘 가서 있는 게 나아요. 네. 권성동, 권영세 가서 하라 그래요. 아니 그리고 뭐 판사를 만드는 이게 사실 없었습니까? 국민의 유권자의 선택에 개입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12명이 만장일치를 하려는 노력 정도는 해봤어야 최소한, 되는데 최소한. 10대인데 그냥 발표해버립니다. 그것도 그냥. 잘못된 예. 거예요. 생중계 할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것도 다 의도된 걸로 지금 보이는 거거든요. 만약 진짜 의논이 좀 그러면 평의하면 우리 그 헌법장 봤잖아요. 그렇게 끌었단 말이에요. 네. 만장일치를 노력하든 어쨌든 한둘 두 달 막 끌어서 우리가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걸 지켜봤던 기억이 나는데 대법원은 그런 없어요. 그냥 그래 생각 그래 난 달라 그냥 이래 한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말했지만 윤석열이 임명한 권영세나 권성동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법관 뽑아놓은 거거든요. 아니 또 죄송하지 문재인 쪽은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정청래하고 임명하는 건 똑같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정청래 박찬대가 지금 거기 가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무슨 판결이고 법원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뿌리 깊은 사법부의 카르텔이 작동을 했고 이거는 카르텔을 넘어서 스스로가 대한민국 정점에 있다는 오만에서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통 대법원장의 이름을 따서 코트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양승태 예. 대법원장은 양승태 코트. 맞아요. 지금 조희대 코트인데 양승태 대법원장이 그렇게 뭐 뒤에서 박근혜랑 뒷거래하면서 만들고 싶었던 게 상고법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법관의 지위는 최정점으로 유지를 하되 우리 너무 많고 우리 인원 늘리는 거 너무 싫어요. 권위가 떨어지는 사람이 많은 권위가 떨어지잖아요. 그 밑에 누군가를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저는 그러면은 이제 이것도 권위를 타파할 때가 됐다. 그러니까 인원수를 헌법재판소처럼 9인으로 한다가 규정이 돼 있고 뭐 13인 이상인가 그렇게 규정돼 있다면서요. 네. 그럼 13인은 30명으로 늘려버리든지 아니면 뭐 인원 구성을 다르게 하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만들든지 이런 권위를 좀 땅에 떨어뜨려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대한민국 최정점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은 우리가 내리고 너네가 대통령을 뽑지만 그 대통령을 선택하는 우리야라는 메시지를 준 거랑 다름없거든요. 이런 오만함을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기 때문에 다음 정권이 탄생했을 때는 반드시 이 부분을 손질해야 된다. 정권을 바꿨을 때는 검찰 개혁이라든지 뭐 아니면 경호처라든지 여러 가지 권력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네. 우리가 대법원을 간과하고 있었다. 대법원까지도 저는 분명히 권력기관 개혁에 포함시켜야 되는 포함시켜서. 것이고 저는 하나 좀 의심스러운 게 이렇게까지 또 의심하고 싶진 않지만 워낙 뚜렷하게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들이 똑같은 의견을 내니까 12월 3일 내란 당시 그 당시에 뭐 최상목이 쪽지를 받았느니 마느니 맞아요. 한덕수가 뭘 네. 어떻게 알았느니 몰랐느니 이 얘기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조희대 대법원장도 비상계엄 날에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서 대책을 논의했다. 그리고 분명히 윤석열이 계엄 해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어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법원장이 계엄 당일에 긴급 간부회의를 열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좀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그렇게 합리적 의심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네. 분명히 계엄을 하고 나면 누군가를 잡아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잡아오라고 한 건 우리는 의심이었지만 체포 명단이 나왔죠. 야당 당대표와 여당 당대표 이름이 쭉 나왔습니다. 그러면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북한으로 데려가려고 했었는지 영연백을 사서 여기에 넣으려고 했는지 안 보이는 벙커에 넣으려고 했는지 아니면 어떠한 증거를 덮어 씌워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할 때 대법원한테 무언가를 시키려고 한 건 아닌가라는 의심이 합리적으로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체적인 증거와 정황이 다 나왔으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아니면 공모자 이런 것들을 군인들뿐만이 아니라 대법원 내에서도 지령을 받은 누군가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는 좀 의심을 강하게 열어둬야 된다고 아니 생각합니다. 보태서 말하면은 네. 119 서부지법 폭동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법원행정처장 명의의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지만은 정작 대법원장은 이 사안에 대해서 본질적인
비평을 하거나 이상하죠. 판단한 적이 없습니다. 공개적으로. 어쩌면 그거는 정치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걸로 이제 우리는 이해를 했었는데 네. 왜 여기서는 갑자기 끼어듭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면 음. 사법 소극적이라 표현하잖아요. 이런데 끼어들면 안 돼요. 더더군다나 이런 심정을 가졌다면 10명이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럴수록 더 끼어들지 말았어야 돼요. 맞잖아요. 맞습니다. 만약 네. 10명이 모여 보니까 아 이거 야 우리 이재명 안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게 타임테이블상 대선 국면이 아니면 뭘 할 수 있지만 야 6월 3일 야 선거한다는데 그러면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야 우리는 뭐 끼어들지 말자. 이렇게까지 선거하지 할 거 말자. 있나? 예. 선거하지 말자. 이런 게 예. 정상이에요. 근데 막 갑자기 막 땡겨가지고 막 날짜 다 땡겨 지금 선거하잖아요. 이게 끼어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치 개입인 거고. 네. 결국은 그런 거거든요. 입법, 사법, 행정이 있어요. 몽테스큐에. 삼권 분리. 분리. 국회가 입법부고 네. 대통령을 비롯 행정부가 행정 네. 그리고 법관들이 사법이잖아요. 네. 국회가 법을 만들면 집행을 하고 판단하는 그 과정이에요. 여기서 다 견제와 균형을 하는데 어떤 지켜야 될 룰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안 침해하고 견제와 균형이 올리잖아요. 네. 근데 사법부는 지들이 갖고 있는 마지막에 얍삽한 꼬로만 짓 해야 되나?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럼 국회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반 국민들은 뭐 민주당이 탄핵만 남발로 탄핵밖에 할 게 없어요. 내가 심사를 할 수 있으면 내가 하지. 대항 수단이 없으니까. 탄핵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남은 거는 결국 입법이거든요. 법률 다 통과시키면 돼요. 지금 아까 네. 우리 오창석 평론가 말씀하신 내용 중에 헌법의 규정 안에서 다 할 수 있거든요. 네. 진리는 상고법원 만들고 싶다며요. 그러니까 대법관 한 100명 만들어주면 돼요. 나도 할게. 나도. 자격 요건은 되시잖아요. 되지. 네, 됐잖아요. 20년 이상 근무했는데. 네, 대법관 자격도 되시고 큰 차이도 없어. 특검 자격도 되세요. 나랑 큰 차이도 없어, 저 네. 양반들. 아니 근데 저희가 그래 하자. 아니 정말로 상상도 못한 일의 연속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저도 자신이 없어지는 게 네. 혹시나 이게 파기환송돼서 선거일 전에는 뭔가 항소심 결론이 안 나올 거라고 상식적으로 믿어왔는데 네. 혹시나 미친 척하고 이게 지금 레이스 중에 선거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이거? 쪼매난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뚫고 있거든요. 네. 예컨대 저는 또 충격적이었던 게 이완규를 임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 네. 어떻게 이완규를 임명합니까? 헌법재판관에. 이완규라는 내란의 어떤 우두머리 친구에다가 쫄병에다가 그 변호사에다가 가담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인간이에요. 네. 내가 이완규라면 그런 제안이더라도 내가 어떻게 그런 자리를 갑니까? 정신 좀 차리세요. 이 정상적인 인간들이라면 그래 돌아가야 되는데 넙죽지가한데 내 꿈이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이었대. 뭐 버킷리스트였대. 그걸 할 때부터 이것들 돌았네. 근데 그 빈틈을 법에 없으니까 다 이용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번 선거도 그것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진행자님 말씀처럼 정말 암만 계산해도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암만 제가 계산해봐도 안 되는데 이제 제가 예측을 못 해드리는 게 다 틀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미안해요 시청자분들한테도. 아니 이거 정말 큰 문제인 게 네. 후보 등록일이 11일인데 그 이후에 만약에 선거를 한다? 끝이에요. 그러면. 끝이에요 진짜. 민주당 없어지고. 민주당 없어지는 거예요. 후보는 없어요. 그러니까 없어요. 그래서 뭐 시간적으로는 뭐 불가능한데 7일이나 20일이나 사실은. 뭐 불가능하긴 한데 네. 이런 상황을 열어두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네. 본질은 저는 선거 개입이라고 보는데 말씀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두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완규를 지명했을 때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 윤석열이 파면 직전에 이완규를 한덕수의 입을 통해서 발표하게끔 만들었으면 그와 함께 발표한 함상훈도 저는 문제 있는 인사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완규가 워낙 뚜렷하게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고 내란에 가담하고 뭐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김전 민주혁수석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완규도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과 함께 발표된 함상훈이 이상할 겁니다. 근데 잘 안 보여 있죠. 이완규가 워낙 컸으니까. 그러면 또 하나의 함상훈과 또 하나의 함상훈들이 전 조희대와 그렇지. 지금 임명된 대법관이라고 네.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름을 10명을 쭉 열거할 수는 없지만 대법원장만 기억해서 그렇지 나머지 9명도 함상훈과 같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분명한 코드 인사고 나한테 절대적으로 충성할 사람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제 추측입니다만 어떠한 특정한 약점을 잡고 임명하지 않았을까도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 라고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임명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 사람도 파봐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민주주의가 삼권 분립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견제와 균형입니다. 민주주의의 그렇습니다. 원칙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는 견제와 균형을 하기 위해서 법안 발의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탄핵을 남발했다고 했지만 정상적인 정권이었으면 탄핵을 하기 전에 사퇴를 시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장관만 얘기하는데 처음부터 최재 감사원장 임명할 때 감사원장이 나와서 대통령 명에 따라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감사원이 언제부터 대통령 명에 따르는 곳입니까?
대통령으로부터도 분리돼서 견제를 하는 곳. 사실은 감사원장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최재형이 아니고요. 이회창입니다. 그런 사람들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게 정상적인 감사원장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네. 인사원장 인사청문회 할 때 내가 감사원장 한번 받아먹겠다고 대통령 명령에 따른다고 얘기했어. 이때부터 사실은 이거 날렸어야 되는 겁니다. 그 발언 자체로 견제와 균형이 무너진 건데 상권분립이 무너진 건데 그냥 임명을 강행했었죠. 그리고 수많은 장관들의 막말 논란 그리고 이제 북한에 대한 과격한 발언 그리고 공무원 인재개발원장 같은 거 아예 대놓고 그렇죠. 그 유튜브를 네. 개설해서 윤석열 정권을 물고 빨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임명하는데 어떻게 탄핵을 안 합니까? 탄핵을 남발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 탄핵하기 전에 사퇴시키지 않은 이 정권이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미 행정부의 독재가 시작됐습니다. 행정부의 독재가 시작됐으면 입법부는 견제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법률적으로 움직임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이 얘기했었던 법안 발의라든지 또는 민주당이 활용할 수 있는 탄핵안 발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대강으로 대체해야 된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민주주의 시스템을 해킹한 사람들을 네.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민주주의 제도 내에서 채택할 수 있는 법안으로 대체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그렇죠. 것이다라고 그래서 이제 생각합니다. 법률이라는 게 사실은 제적 가반수 출석에 가반수 출석 그렇습니다. 가반입니다. 네. 5분의 1이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 지금 민주당이나 야당 상황으로는 대통령만 바뀌면 거부권만 없으면 다 통과가 충분히 할 수 가능해요. 있죠. 네. 다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정청래 위원장이 살짝 얘기를 했는데 헌법 84조에는 아주 추상적으로 재직 중에 외환 내란 빼고는 형사상 불초추가 된다. 네, 이렇게 그렇죠. 규정돼 있어요. 네. 그럼 법률은 그걸 갖고 세부적으로 규정하거든요. 맞습니다. 재판 중지한다면 끝이에요. 진짜로. 그게 음. 논란이 되거든요. 근데 거의 대다수 절대 다수설이 재판까지 포함된다고 소추엔 포함된다고 돼 그렇게 있는데 얘기하고 있죠. 하도 네. 이상한 애들이 막 아이라고 오게 싸니까 명확하게 해준다. 예, 명확하게 하면 법을 만들면 되거든요. 어. 또 필요한 건 뭐 있어요? 헌법재판소 다 만들면 돼요. 그렇게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한 것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게 안 맞죠. 그 틀에 이렇게 룰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대법원이 지금 벌써 사법부가 그걸 깨버린 틀을 거거든요. 깨버리니까. 깨버린 거죠. 네. 행정부는 벌써 깼었고, 그러면 국회가 유일하게 민주당 이 야당 쪽이니까 그 방법을 통해서 입법을 할 수밖에 없고 지금 국무위원이 부족해서 어떻게 네. 통과된다 이렇게 그건 저는 잘 모르겠고, 근데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그냥 법안 올려놓으면 15일 만에 통과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국무회의 네. 심의를 못 거친다고 하면 지금 14명이니까 국무회의 심의가 불가능합니다. 네. 지금 상황상. 그런 것도 가능하고 그걸 떠나서 6월 3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그날 바로 다 그냥 한 100개 정도 법안 통과시키면 돼요. 강력한 행정 집행의 대가로 인기를 끌었고 그걸로 국민의 사랑을 받아서 대통령 후보까지 정식으로 선출이 되었기 때문에 집권 이후에 어떤 일을 할지는 분명히 뻔히 보이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그 부분도 좀 짚고 싶은데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법관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정점에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오만을 부려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국토부 압력 부분도 판넬까지 들어서 설명을 했다. 이건 저는 적극적으로 내가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해명을 해야 되는데 네. 이건 태도의 문제를 지적한 거거든요. 네가 우리한테 와서 빌고 해명하고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네가 어디 건방지게 판넬까지 들고 와서 얘기를 해. 근데 그런 태도를 보이는데 우리가 어떻게 너한테 무죄를 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판넬까지 들어서 이런 표현은 저는 들어가면 안 되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당연하죠. 예. 네, 그럼 내가 그럼 억울하면은 판넬까지 들면 굉장히 건방지게 해명하는 거고 판넬 없이 그냥 내가 말로 설명하면 아주 선처를 구하는 해명입니까? 내가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거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 자체가 들어갔다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은 싫다. 이 한 사람은 싫다. 저는 이준석도 그렇고 홍준표도 그렇고 오세훈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고소고발건에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6만 쪽, 7만 쪽에 달하는 내용이 9일 만에 판결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당연하죠. 이건 오세훈도 네. 이준석도 홍준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에 대해서 충분한 논리와 심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 9일 만에 판단할 거면은 그럼 1심, 2심 왜 1년, 1심 왜 2년이나 걸렸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을 대법원에서 명백한 선거 개입 플러스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마음을 스스로 가지고 있지 않았으면 이렇게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이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윤석열로 자꾸 돌아가서 이상한 판결들이 좀 계속 생기잖아요. 구속 취소 때부터 해가지고 법원이 왜 저러나. 제가 한편으로는 좀 생각해 보면 윤석열이가 지금 내란을 일으킨 게 군대를 동원해서 지금 경찰 군대를 동원해서 하려고 했어요. 총칼로. 예, 네. 실패했죠. 근데 가만 생각하면 윤석열은 그 사법 카르텔에
정점에 있던 자입니다. 다 서울법대고 다 친구 아니면 동기고 뭐 이래저래 조희대랑 친하니까 뽑아줬고 다 같은 비스무리한 사람들 뽑아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총칼로 국민도 짓밟으려고 했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 사법 이용해가지고 하면 매우 간단해요. 그럼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자기 지금 목이 칼이 들어왔는데 그렇죠. 네. 이걸 안 하겠습니까? 지금 나와 있고 전화 돌립니다. 바로 문자라도 아니면 아무 문자라도 넣겠죠. 조희대한테. 네.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음. 아니 윤석열이 총칼로 국민도 짓밟으려고 그랬는데 내가 가장 하기 좋은 내가 속해져 있었던 사법 카르텔의 사람들이 옆에 있는데 그 사람도 이용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래 제2의 내란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 뒤에는 윤석열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네.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리고 저는 이 판결을 논리적으로 짚어보더라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일단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문제가 된 발언들이 보면은 본인을 상대로 한 의혹 제기를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기억에 의존해서 나온 얘기인데 네. 그걸 굉장히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가면서 게다가 심지어는 유권자의 마음에서 관심법까지 써가면서 해석을 내놓는데 네. 그런 결론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네,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윤석열 헌법재판소에서 나와서 얘기를 했었던 것 중에 저는 또 떠오르는 장면이 홍장원 얘기하면서 저도 반주를 좋아하지만 목소리 들으면 딱 그런 해명을 그런 해명을 하고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네. 그 지금 대법원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많은 법조인들이 분노했었던 거 기억력에 대해서 처벌할 수 없다. 근데 이거를 행위를 어떻게든 만들어야 되니까 교유 행위. 그러니까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골프 친 교유 행위 거. 그대로 네. 그 용어를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쓴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윤석열 정권에서 날뛰었던 검사와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한 대법원장이 짬짬이 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선대위가 출범을 해서 네. 뭐 총괄 선대위, 상임 선대위 뭐 이렇게 친노로 대표되는 또는 뭐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했었던 강금실 법무부 장관, 조희대 네. 대법원장과 동기다. 그리고 이석연 법제처장은 또 MB 쪽에서 법제처장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네. 양쪽에 양지정에 있는 법조인들이 다 나와서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사회의 네. 상식이 무너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분명히 의도가 개입되어 있는 섣부른 판단이었다. 아니 그리고 이제 네. 골프를 쳤냐는 것도 해석일 뿐더러 그런 명시적인 표현이 없을 뿐더러 기본적으로 김문기를 아냐 모르냐는 논쟁에서 끌어오다가 이 얘기가 나온 그렇죠. 거거든요. 이런 취지의 발언이 나온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성남시가 백현동 부지를 왜 용도 변경했냐 이걸 물어서 답하는 과정에서 이 얘기가 나온 건데 이런 식으로 답하다 나온 얘기 가지고 이렇게 법원이 판단하기 시작하면 뭐할로 토론합니까? 앞으로 토론할 때 그러면 당사자가 그냥 모릅니다. 답변할 수 없습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도록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답변 잘못하면 그 말꼬투리 뭘 잡아서 다 지금 당선 무효가 되는 거거든요. 잘못되면. 그러니까요.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꼼꼼하게 규정이 돼 있어요. 뭐 학력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행위라든지. 그래서 그거를 인쇄화시켜서 누가 봐도 맞다 그러면 그걸 당연히 처벌하고 그게 영향이 돼서 당선이 됐다 그러면 그걸 당선 무효한다는 거는 당연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낙선됐어요.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네. 거기에다가 지금 말했다시피 해석의 여지가 너무나 다분해요. 저는 사실 윤석열이가 거짓말치기 너무 많은데 나는 그것 중에 처벌돼야 될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개인적으로는. 하도 거짓말 많이 쳐가지고 그것대로 되면 국민의힘 없어져야 돼요. 그 500억인가 토해내야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똑같다고 보면 누구라도 선거에 나와가지고 과장 좀 하고 이런 부분들이 뭐 약간 미국 같은 경우 트럼프는 얼마나 거짓말 많이 했습니까? 표로 심판 받는 거예요. 표로 심판 받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시간에 쫓겨서 다음 대선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전개되고 있는데 그거 끼어들어가지고 이상한 법리 만들어가지고 그게 맞다는 식으로 10명이 또 문재인 윤석열이가 임명한 네. 친구들 아니에요? 친구들이죠. 이 뭡니까 이게? 아니 근데 또 이런 결정을 가지고 뭐가 자랑스럽다 그렇게 굳이 생중계를 휴일날 고집해서 했는지 그것도 정말로 그래서 이거는 넌센스예요. 선거에 개입하려는 모습이 충분히 보입니다. 10대2면 안 하는 게 맞죠. 다수도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네. 생중계 한다고 하길래 상고기각이구나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렇지. 예. 대충 보고 이건 볼 것도 없다 해서 상고기각인 줄 알았는데 10대이면 생중계를 하지 말아야죠. 그럼 결국은 이거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걸 통해서 이재명은 절대 안 된다는 거를 전 국민한테 만방에 보여주고 알려준다. 싶다. 그런 의도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치적으로 늘 선거가 있을 때 누군가의 대관식 또 누군가 앞에 꽃길을 깔아주기 위해서 검찰이나 권력기관들이 움직여 왔던 역사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분명히. 그러면은 왜 5월 1일일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은 이제 저 의심인데
공직자 사퇴 기간이 이제 한 달 전이니까 6월 3일 대선이면 5월 3일까지는 한덕수는 사퇴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꽃길을 깔아주기 위해서 5월 1일로 잡진 않았을까라고 의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안 된다라는 강한 명분과 함께 새로운 사람이 등장해야 되는데 이것도 분명히 어딘가의 이너서클 또는 어딘가의 뒤편에서 윤석열 부부 또는 그 일가 또는 그 측근들이 네. 한덕수를 옹립하기 위해서 조이대와 짬짬이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이 듭니다. 시점이 굉장히 묘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민주당 선대위에 합류하기 전에 4월 25일 인터뷰를 했을 때는 한 5월 9일 전으로 빨리 나와서 그냥 무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5월 9일에 나오면 한덕수는 이미 사퇴를 하고 그러네. 그리고 이제 본선거로 들어가고 음. 국민의힘 후보 다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근데 한덕수를 띄우기 위해서는 한덕수가 사퇴하기 전에 그리고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나오기 전에 무언가가 끝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 날짜를 굉장히 빠르게 당기지 않았나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상황적으로 누군가 시나리오를 짰다면 그러니까. 5월 1일이 가장 적절했다. 그리고 노동절로 쉬는 날 사람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같이 모여서 이 생중계 이재명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다 봐라. 라는 신호가 아니면 이 날짜 잡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야, 그렇게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게 또 뭐 궁극적인 얘기이기도 하지만 음. 선거에 개입했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생중계까지 개입이거든요. 개입인데 어쨌든 간에 그게 사법 카르텔이든 기득권이든 이재명이 집권하는 걸 막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이나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고 이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전술적으로는 이제 이길 수도 있다. 그 상황에서 전투 큰 그렇겠죠. 네. 전쟁은 6월 3일 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대선에 그런 생각을 하는 요 전투에도 이겨야 된다. 뭐 예컨대 이완규 임명했을 때도 그런 전투적인 그런 머리를 계속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대법원이든 그게 대법원을 종용하는 어떤 세력이든 네. 계속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1970년 80년대를 먹힐 수가 있습니다. 또 해방 전국 때 이 정도는 먹힐 수 있는데 많은 매체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맞아요. 네. 또 국민들이 너무나 깨어 있습니다. 이 판결들 다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꼬롬한 머리 썼던 그런 것들이 이게 결국은 역효과 난다고 저는 보거든요. 벌써부터 뭐 이틀밖에 안 지났지만 이 민주진영에 되게 동료하고 합쳐지는 모습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유 뭐 이재명 이겼으니까 뭐 신경 쓰지 말자 하는데 끝까지 저 애들이 준동하는구나. 더 모여가지고 꼭 이기자. 압도적으로 이기자. 그래서 처단하자. 네. 아니면 재단하자. 라는 어떤 마음들이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적어도 이런 생쇼를 하려고 하면 최소한의 성인이 있어야 되는 게 1심과 2심 사이에 조금 다른 포인트들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도 안 나왔어요. 1심 판결을 거의 복붙하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성의도 없다 이놈들을 보니까 네. 2심을 이 정도면 거의 패싱한 거나 그러니까, 다른 네. 그러니까. 무시했죠. 네. 2심은 반대 의견이 다고 그대로 갔고. 그러니까 이거는 안 본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저도 아무도 이제 안 본 거예요. 박지민 변호사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이제 전쟁의 결과가 가장 중요한데 소규모 전투에서라도 어떻게든 이기고 싶어 한다. 근데 이 소규모 전투가 최종적으로 전쟁을 더 굳건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돌이켜보면 이런 상황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선고 기일을 계속 지연하고 맞아요. 발표하지 않으니까 민주당 당내 경선이 시작하기도 전에 그 당시 기준입니다. 김경수 후보라든지 뭐 그 당시 출마는 끝내 하지 않았지만 김부겸 총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를 막 흔들었어요. 선거 지연되자마자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바로 단식 투쟁에 들어갔거든요. 이제 딴 소리를 못 하게 됐습니다. 상황적으로.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이거 이재명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 민주주의를 흔드는 거잖아라고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는 당내 비명계 또는 반명으로도 분류되는 고민정 의원까지 이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한마디만 다른 얘기를 하면 이상하게 됩니다. 결속력이 훨씬 더 강해진 상황이고 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느슨한 대선판에 다시 한 번 더 경각심을 긴장감을 가져줘서 불어넣어줬다. 네. 좋다 하면서 저는 다음 주초에 발표될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에 이재명 후보는 소폭 상승할 거라고 봅니다. 훨씬 더 굳건하게 상황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의원들도 다시 한 번 더 긴장하게 됐습니다. 왜 민주당 선대위가 출범했기 때문에 각종 의원들이 여러 가지 직책을 나눠서 가졌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마음이 다음 전당대회와 내년 지방선거로 가 있는 분이 있거든요. 아주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될 게 너무 뻔하니까 그 다음 스텝 준비하는 것도 맞거든요. 근데 이것도 다시 다 날아갔습니다. 다시 이번 선거 아직 안 끝났지. 대선 확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지. 모든 의원들이 의총에서 모여서 김민석 수석이 최상목 탄핵 가져갔을 때 모두가 만장일치로
동의하고 팍팍팍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역대급 민주당의 일사불란함을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끌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어쨌든 간에 이제 경선으로 이제 오늘 후보를 결정하는 날인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무기도 아무것도 없고 대선판에서 영향도 하나도 없었는데 이 판결 결과가 나오자마자 하나같이 일관된 목소리로 이재명 그만둬라.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안 그만둔다. 헛소리인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금 더 빨리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그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이 하는 짓거리 보면 좀 막 땡기고 하면 되는 상황. 뭐 아직까지도 저는 네. 두려움이 있긴 한데 어쨌든 이재명이 그만둘 리는 사실 없다고 봐야 되고 6월 3일 대선까지 간다고 봐야 돼요. 다만 이제 국민의힘이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격차가 많이 벌어졌으면 네. 많이 줄어드는 거죠. 음. 그만큼. 중도층이 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이재명 저 자격 없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해서 약간은 움직일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또 야 이거 안 되겠다. 저 사람들 저렇게 하는 거 보면 이재명 더 지켜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네. 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말 안 되는 싸움인데 이제는 좀 해볼 수 있다는 스스로의 어떤 상상에 좀 그렇죠. 빠져 있지 않았을까 지금 그런 생각. 물론 한동훈 얘기도 그렇고 뭐 이준석도 그렇지만 각자 자기 메시지 내거든요. 조금 하고 할 수 있다 이런 자신만의 상상. 이재명 나와요, 근데 나온다 어떡할래? 아니 근데 저 이제 대화 나누다 갑자기 든 생각인데 그 행정처에서 어쨌든 간에 이제 재판 연구관들이 이제 보고서들을 만들고 각종 시나리오를 쓰는 거잖아요. 네. 저는 보니까 대법원이 아마도 항소심도 1심과 비슷한 판결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던 생각이 들고 이렇게 빨리 선고를 내리고 판결문을 굉장히 길게 냈습니다. 그 내용을 봤을 때 그렇다면은 저는 과거에 보면은 재판 개입들이 좀 있었잖아요. 대법원 차원에서 그런 것도 네. 문제가 됐던 거였는데 개입은 아닐지라도 결론을 정해놓고 대법원이 언제부터 이 사건에 대해서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는지 그 그 시점에 대한 탐구를 한번 해봐야 된다. 절차적 부분이거든요. 네. 이제는 다 따져야 됩니다. 음. 쟤들도 저렇게 하니까 이게 입법부든 나중에 그게 수사로 진행될지 모르지만 예전에 양승태 때 문제됐던 게 직권남용죄거든요. 네. 재판에 개입돼가지고 임성근인가요? 그 사람은 뭐 거의 탄핵되고 끝장날 뻔했지 않습니까? 음. 나중에 운 좋게 무죄는 받았어요. 지들이 재판하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만약 그 와중에 재판 연구관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압력 행사한 적이 있다고 그러면 근데 지금 보면 절차적 부분은 거의 안 지키고 있어요. 지 마음대로 다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가장 문제가 들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 당장은 어떻게 뭐 하더라도 누가 양심 선언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자료들을 들여다볼 수도 있고요. 대법원 불러가지고 물어봐. 김문기 성 봤어요? 이름? 몇 년생? 안 봤으면 그건 못 내오나? 못 봤을 거란 말이에요. 네. 정말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이 가능한 거거든요. 면밀하게 확인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네. 그거는 또 다른 의미의 사법농단 아니면 또 다른 의미의 내란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범죄가 될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 없다고 아니 정말로 그래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법부는 그래도 믿고 가야 된다 이런 신뢰감이 있었는데 그게 결정적으로 무너진 게 우리 3월 8일 네. 우리 윤석열의 구속 취소. 네. 거기서부터 사실은 이게 이상한 신호들이 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게 무너진 날이었기도 하고 이 사람을 풀어줄 거면 대한민국에 잡아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네. 대한민국의 선량한 국민을 군대를 동원해서 총으로 사람을 죽일 뻔했었고 야당의 주요 인사와 여당의 주요 인사까지 죽일 뻔했었던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풀어주면 진짜 구속할 수 있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 심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내란 수계는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라는 거 이제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평상시에 이런 법률을 왜 국민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규현 판사의 뭐 성향을 떠나가지고 뭐 아까 제가 대법관을 임명할 때 약점을 지고 자기한테 충성할 사람을 뽑은 거 아니냐? 지규현 판사도 마찬가지 아닌가? 이거 지규현 판사 임명한 거는 윤석열이 아니지만 네. 이거를 뒤에서 이상한 얘기가 나올 정도 좀 의심이 돼요. 그러니까 음. 이거를 풀어줄 수 있는 판사가 저는 몇 명이나 될까? 저는 약점을 잡히지 않고서는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의심이 드는데 지금은 답변이 상황적으로 결론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정권이 바뀌어야 결론이 나올 것 같고 또 생중계 안 해준다고 하고 지하실로 들어오게끔 해주고 처음 그러니까 네. 뭐 지금 뭐 이제 지하실로 바뀐다고 합니다만은 바뀐다고 한다면 네.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죠. 누군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고 서서 한마디를 더 들어봐야 되는 거고 그 사람이 반성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안 해주겠다? 그리고 뭐 지금 직책이 뭐냐? 이명박과 박근혜도 무직이다라고 답변을 하는 그런 네. 것까지
다 막아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 판사가 왜 그 내란 수개를 실드해 준 겁니까? 이거는 저는 다 의심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변호사다 네. 보니까 어디 가서 이제 법률이나 특히 재판 얘기할 때 그렇게 비판을 잘 안 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존중한다라고 아무래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존중하지만 음. 이 부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존중받을 가치가 없는 재판들이에요. 누구 표현대로 쓰레기 같은 짓을 지기현이가 했던 것도 마찬가지고 네. 이번 대법원에서 했던 거 예전에 간첩 사건 조작했던 거 다 결국은 판사들이 유죄 때렸던 거예요. 그때는 조금은 이해합니다. 무서웠죠. 독재 정권 무서웠죠. 무서워가지고 조금은 이해해요. 지금은 안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진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때랑도 차이가 있는. 그때도 잘했다고 말씀 못하지만 그 사건들 재심에서 무죄가 된 사건 꽤 많고요. 지금 이런 거 보면 본인들 기득권 이른바 사법 카르텔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안 해도 되는 걸 하는 거예요. 지대 이익을 위해서. 네.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라도 진짜 엄중하게 책임을 좀 물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이제 사법부라는 것도 결국 국민이라는 바탕 위에 있는 건데 국민이 다수가 느끼는 법 감정을 그렇죠. 좀 이해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최근의 결정들을 보면은 그런 데 대해 관심조차 없는 것 같아서 문제 그냥 같아요. 지네들 하늘 위에서 앉아가지고 법 조문 중에 요거 하나 딱 찾아와가지고 요걸로 네. 하고 요거 찾아와서 하고 뭐 모르면 아 내가 판단한 거다 뭐 마음대로 해라 이런 모양새거든요. 어떻게 이런 판결을 존중하고 이런 결정을 존경한다고 존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지네들 그 결정에 대해서 그 판결에 대해서 더 심사가 없으니까 이런 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후에 좀 이런 것들도 나중에 뭐 정권이 바뀌다면 좀 더 밝혀내야 되겠다 생각도 네. 많이 듭니다.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목요일 방송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판사라는 사람들이 늘 보면은 과거의 어떤 결정에 기대서 이제 본인을 정당화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번에도 이제 신속하게 왜 이 사건을 심리해서 결과를 발표했냐는 근거를 들면서 든 사례가 25년 전에 미국 연방 대법원이 그러니까 부시하고 고어하고 붙어서 네. 재검표 사건이 터졌을 때 그 네. 주에 있는 법원은 재검표를 해야 된다고 했는 모양이죠. 그걸 중단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이게 사실은 미국 사례인데다가 이건 투표를 하고 나서 재검표를 하는 문제니까 다르죠. 훨씬 더 시급한데 네. 이런 사안에 빗대가지고 이재명 판결을 우리가 빨리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어야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저는 그냥 자기들 결론 내놓고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논거들을 다 갖고 오는 거예요. 여기서 갖고 오고 저기서 갖고 오고. 그래 따지면 나도 반대 논거 엄청 갖고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뭔 대법원 누가 아니 그냥 운에 따라 가지고 내랑 친하거나 나 그러면 무죄 받는 기고 나 싫어하면 유죄 지금 이래밖에 누가 사법부를 신뢰합니까? 이제 국민들 재판 받으러 가면 야 나 민주당 쪽인데 나 유죄인가?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네. 뭐 논리가 어디 있고 그리고 당신들이 뭐 선거에 뽑은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네. 친구로 다 뽑아준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뭡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유를 가져올 거면은 작년 10월에 대법원에서 박영재 대법관이 주심으로 내린 정읍시장 무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그건 뭐야, 따지면 난 저는 도대체. 적어도 박영재 어. 대법관 이 사람 진짜 양심도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본인이 작년에 그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돼서 정읍시장은 무죄로 내렸으면서 지금 이건 본인이 쓱 들어와가지고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똑같이 10명이 동참한 거 네. 아니에요? 정읍시장 괜찮고 이재명이가 안 된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이게 무슨 판결입니까? 결론은 이거 말고는 답이 없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사람식으로 왜 갑니까?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하니까 여쭤보는 건데 지금 공직선거법 해석을 둘러싼 얘기들 분분한데 실제로 이제 만약에 정말 만에 하나 우리 가정을 해야 되니까 유죄가 돼가지고 이제 문제가 사후적으로 됐을 때 예를 들면 대선 이후에 이거 되겠죠. 확정이 됐을 된다면, 때 네. 재판이 진행된다면 네. 그런 상황에서 보니까 누군가 이 얘기를 하되 공직선거법상에는 그 당의 사건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이게 지난 대선 사건이라서 아, 유죄가 돼도 사실은 이번 당락 영향이 없다. 아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래요? 예. 이제 그 말도 당의 사건이기 때문에 당선 무효는 안 되는데 네. 선거권이 상실되잖아요. 피선거권. 피선권 상실 자동 상실되기 네. 때문에 네. 행위시로 상실되는 거거든요. 행위시로 상실되는구나. 그래서 안 예. 돼요. 그 당선 무효는 이 건은 안 되지만 네.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선거에 임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원천 무효가 돼 버리는 거구나. 그러고 430억 민주당 선거 비용도 토해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 칸 더 나가서 이게 430억도 중요한 건데 결국은 이게 이재명 개인에 대한 판결이 아닌 겁니다. 민주주의를 말살시키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문 닫으라는 판결이거든요.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네, 지금의 그 사실상 예전에 어. 무슨 뭐 일제 강점기 때 있었던 민족 말살 정책처럼 진짜 민주당 말살 정책으로 보이고 워낙 의석수가 많으니까 의회에서 무언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정당을 해체 수순으로 가지 않고서는 이걸 못 뒤집는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도 사실은 거기에 망상에 빠져가지고 아 민주당이 의석수가 많으니까 조심해야겠다가 아니라
의석수 많은 것 자체가 조작이다. 그러니까 네. 부정선거다. 다시 선거해야 된다. 예. 그런 거에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온 거지 않겠습니까? 음. 대법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대통령이 된 자가 평상시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4.15 세력, 4.15 세력. 이게 뭐냐면 2020년 4.15 총선 때 4.15 부정선거라고 자기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15 세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자기가 대통령이 돼서도 또 민주당이 다수당이 돼서 압도적 승리를 하니까 이거는 100% 확신한다. 두 번이나 그러니까. 그리고 처음에 대통령이라는 인간이 어떻게 저런 걸 믿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은 그런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고위 관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연대하고 동조하고 또는 그걸 믿지는 않으나 이재명이 싫거나 민주당이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런 데 동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어쨌든 간에 답답한 상황으로 느껴지지만 그래도 이제 새벽은 오는 것이고 예. 기본 네. 선거는 치릅니다. 지금 민주당은 선대위를 발족했고 힘차게 달려가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용광로 선대위라고 보통 표현들을 하는데 우리 네. 오창석 평론가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민주당 상황을 좀 아시잖아요. 네. 좀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역대급 인사를 모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인사에 대해서 개개인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 이런 걸 떠나서 네. 각계각층에서 모셔왔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뭐 이제 윤여준 전 장관이라든지 권오을 전 의원이라든지 그리고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요. 이석연 법제처 차장이라든지 정말 각계각층에서 사람을 데려왔는데 이거는 압도적인 승리를 할 수 있는 후보이기도 해서 그렇지만 두 번째는 지금 대한민국이 좀 많이 분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분열된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예전에 강조했었던 게 봉합이 아니라 통합이 필요하다. 이 봉합은 뭐냐면 대충 약간 덮어두고 가는 거거든요. 뚜껑만 덮어두는 것인데 네. 통합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되냐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세력과 반민주 세력은 분리해야 됩니다. 분리해야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수 인사 내라는 적어도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너네가 네. 무슨 낯짝으로 후보까지 내냐라고 일갈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수 인사들을 데려왔고 두 번째는 집권 이후에도 이 진통은 어느 정도 이어질 겁니다. 곧바로 승복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겠죠. 네. 집권 이후에도 보수 인사들을 다독일 보수 인사들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회적 큰 윤여준 장관을 데려와서 다시 장관을 시킬 것도 아니고요. 윤여준 장관 데려와서 다시 총리를 시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선대위에 참여해서 정권이 출범했는데 내가 오랫동안 평생을 보수로 걸어왔지만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보수의 길을 걷기 위해서 진짜 여러분들이 보수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내란은 잘못됐다. 그리고 내란 수괴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 네. 그런 과정에서 선대위에서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지만 정규재, 조갑재, 김진 이런 사람들과 접촉면을 넓히면서 보수도 이 정도는 이 상황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의 선대위를 저는 꾸리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추가 인선이 발표되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네. 들고 면면을 살펴보면은 예비 경선을 함께 썼던 사람, 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골고루 인사를 배치했습니다. 함께 썼던 사람은 이제 김동연 지사는 현직이기 때문에 공식 네. 직함을 줄 수는 없죠. 김동연 지사만 제외하면은 김경수 지사 직책을 받았고요. 네. 예비 경선을 돌진 않았지만 함께하는 게 또 직책을 받은 게 김두관 전 지사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 이런 사람들이 다 다양하게 직책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안배가 있었고 8686 사라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강원권의 우상호, 부산의 김영춘 그렇죠. 네. 그리고 이인영 의원도 직책을 또 맡았습니다. 충청에. 네. 네. 그리고 이광재도 맡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적절하고 다양한 인사들을 두루 등용을 했다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가벼운 질문을 좀 붙여서 드리면은 네. 혹시 사장 남천동하고 아, 네. 그 정규재, 김진, 조갑재랑 삼재단 토론 가능합니까? 사회 통합을 위해서? 아, 필요하다면 해야겠죠. 필요하다면 해야겠죠. 필요하다면 해야겠는데 요즘 굳이 안 해도 서로의 의견은 사회 통합을 위해서. 네. 서로의 의견은 일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같은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꾸려는 놨는데 네. 사실 아마 거의 아무도 예상을 못했을 것 같아요. 결국 쟁점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 사건하고 네. 내란 부분으로 갈 것 같아요. 원래 시작은 이렇게 하면 좀 정책적인 부분도 그러니까, 많이 하려고 네. 원래 대선은 미래를 바라보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꾸려놨는데 대법원이 이렇게 사고를 치는 바람에 결국 이 선거는 6월 3일 선거 직전까지 이 얘기만 할 거예요. 아무 정책이 없어질 겁니다. 그러니까요. 참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좀 전에 우리 오상평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었거든요. 김부겸이 대구 맞죠? 네. 김영춘이 부산, 네.
이광재 뭐 우상호가 강원 뭐 이인영이 충청 뭐 하려고 해요? 그 지사 시장 보이잖아요. 다 보이잖아요. 그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되게 절실해질 겁니다. 이제 그분들이 골목골목. 예, 그분들이 그 절실함이 지난 대선에 그게 좀 부족했었어요. 사실은 자기가 받은 표보다 대선 표를 못 받게 하는 이상한 국회의원이나 해태했던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꽤 많았었는데 네. 이번에는 그러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 지금 상황이 안 좋아졌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충청도도 가고 뭐 강원도도 가고 뭐 어디 부산도 가고 대구도 가고 경북도 가고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기득권하고 이 막아야 되는 그런 부분 좀 혼연일치돼서 싸우지 않을까. 네. 아주 열심히 싸우지 않을까. 그 대선 그 지자체 주자들이 네. 전 이제 요 시점에서 민주당 지지자들과 이재명을 사랑하는 분들이 이재명의 리더십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좀 보고 싶은 게 굉장히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부산에서 출마했었으니까 부산만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이재성 현재 부산 시당위원장은 이재명 당대표 시절의 영입 인사였습니다. 부산 시당위원장 출마했을 때 굉장히 파란을 일으키고 당심과 민심을 이제 등에 업고 부산 시당위원장으로 선출이 됐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부산파는 이재성 혼자에게만 맡겨두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전재수 의원이 유일한 현역 3선 의원으로서 전재수 의원이 강력하게 주장했었던 해양수산부 이전을 당대표 이재명 후보가 받아버렸습니다. 공약으로 수용했구나. 왜냐하면 이게 부산만 요구한 게 아니거든요. 인천도 요구했고요. 다른 주요 지역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걸 받아들이면서 사람들이 대선 때는 현역이니까 전재수 의원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싹 돌았거든요. 근데 결론을 봤더니 갑자기 정계 은퇴한 김영춘 선대위원장이 들어왔어요. 깜짝 놀랐어 그 보고. 그래서 사람들이 내년에 김영춘 선대위원장이 부산시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갑자기 편승한 건가? 아닙니다. 3명 집단 무한 경쟁 체제입니다. 그러니 그렇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철저히 능력주의입니다. 네. 철저히 능력주의고 이것도 역시나 실용주의 사고관에서 나온 겁니다. 모든 사람이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노력하는 상황이 됐고 그 어떤 사람도 한 사람의 축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대선 과정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얼마나 성과를 보는지 당원들이 보고 판단하십시오. 국민들이 보고 판단하십시오. 부산 시민들이 보고 판단하십시오 하고 길을 열어준 겁니다. 지금 전 지역에서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누구도 한 사람이 컨트롤 타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누가 잘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곧 지자체 선거 또 총선 쭉쭉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만약에 지방 그 국회의원들도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지난 대선의 그 득표율, 자기 총선의 득표율, 이번 대선의 득표율 네. 볼 겁니다. 본다고 일단 얘기를 했고 최소한 총선 때보다 지금 대선 떨어지면 뭐라고? 놀았던 거 아닙니까? 많이 놀았네. 많이 놀았네. 해태했네. 이래 되는 거거든요. 예컨대 뭐 경기도 오산 얘기하면 안성 뭐 이런데 뭐 누구라고 조신 의원님들도 알고 있는데 그분이 받았던 게 이번 대선에 가가지고 덜 받게 된다. 그러면 다음엔 공천 안 줘야 돼요. 그러니까. 대충한 거 아니에요. 하지 마 그러면. 아니 박지원 의원 참고로 92% 얻었는데 해남안도 진도 95% 나와야 되겠군요. 100% 보니까. 나와야 됩니다. 힘들어요. 글쎄 거기는 좀 쉽지 않아. 힘들어요 거기는. 그보다 더 이상 나올 수도 있는데 상대 후보가 그러니까 네. 하나도 여러분 다시 보요. 박지원 의원, 박지원 후보가 TV 토론할 때 상대 후보가 어떻게 답변했는지 한번 다시 찾아보십시오. 난리도 아닙니다. 제가 오늘 다시 해남안도 진도 지금 내려가서 준비해도요. 그거보다 답변 잘할 것 같습니다. 그냥 나온 사람 같았어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나중에는 이런 문화가 정착돼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너무 압도적 이기면 다음 대선 때 적당히 표를 주십시오. 내가 그래 되면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 비교 평가를 해줘야 돼요. 자기 선거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네. 남이야? 너네들 대통령 될 사람인데 집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집권하는 게 정당의 목표잖아요. 네. 실제로 지난 대선에 제가 말은 안 하지만 많은 지역구에 대충 해태해가지고 낙선된 거예요. 사실은 0.73이잖아. 때문에. 그 애들이 네. 열심히 안 하잖아요. 아 되든 말든 나는 상관없다. 뭐 되지 뭐 일 대충 하니까 그런 인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정책 선거가 되긴 어렵겠지만 정책이 매우 중요하고 왜냐면은 국가 비전을 새로 설계하는 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 들어보니까 우리 오창석 평론가님이 네. 정책과 관련해서 중요한 미션을 받았다고요. 저는 이제 뭐 본선거 기간에 어느 정도 공개가 되겠지만 네. 제가 준비한 정책들은 이제 다 당으로 넘어갔고요. 본선거 기간에 어느 정도 이제 발표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직접 참여해서 발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정책이고 주로 온라인 쪽 온라인 관련된 네. 네. 커뮤니티 동향을 잘 파악을 해서 공약을 준비를 했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커뮤니티라고 얘기를 해야 채택 확률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 왜냐면은 이재명 후보님 같은 경우는 이제 커뮤니티 동향과 이 민심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알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SNS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의원들은요 아직까지는 후보님만큼의 그 민감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정책을 제안할 때 최대한 낮은 것처럼 줘야 채택 확률이 높아지고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가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커뮤니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어떤 분들이 오프라인도 있는데 온라인만 얘기하는 거야? 이게 아닙니다. 코인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릅니까? 코인이요? 네. 갑자기 트럼프 떠오르는데. 트럼프 떠오르는 이유가 뭐죠? 비트코인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코인의 원래 뜻은 동전이에요, 동전. 그렇죠. 예. 오프라인의 실물입니다. 근데 우리가 코인 얘기하면 무조건 비트코인, 온라인 쪽으로 생각하죠. 아. 커뮤니티, 온라인 게시판이 아닙니다. 우리 아파트 반상회가 지역 커뮤니티예요. 지역 주민사회의 뜻이 커뮤니티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지금 모두 오프라인에 있던 단어를 온라인으로 떠올리면서 온라인으로 대체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커뮤니티의 공약은요. 오프라인의 공약입니다. 오프라인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표 효능감을 다시 느낄 수 있는 정책들을 준비했고 잘 반영이 되길 바랍니다. 네. 네. 우리 박지원 변호사도 과거에 네. 그 이재명 후보랑 이렇게 만나보신 적 당연히 있겠죠. 예. 네, 예. 그쪽 만나면 개인적 얘기 나눴을 때 예를 들면 어떤 좀 느낌을 받았는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개인적인 예. 얘기를 좀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 밖에 알려진 거하고 좀 다른 스타일인데. 그래요? 저는 그게 놀랍더라고요. 이게 언론 표현이 이제 신문지상에서 나오는 모습들을 보면 좀 나쁘게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엄청 막 뭐라 하고 할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 상당히 아이스러워요. 아 사석에서는 그러니까 아주 분위기가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원래 좀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집비 모르거든요. 지만 계속 말을 해요. 저는 뭐 지가 돈 내니까 뭐 저는 그 신경 안 쓰고 들어주는데 이재명 후보는 좀 달라요. 맞아요. 다 얘기를 너무 경청하는 스타일이고 그 분위기가 오를 때까지 계속 들어주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진면목이 좀 달리 언론이나 통해서 보여져서 조금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 되게 아쉽고 상당히 경청하는 스타일이고 잘 그리고, 들어준다. 예, 잘 네. 들어주고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막 지 맘대로 말 던지고 막 그릇처럼 보이잖아요. 그건 아닌데 그렇게 인식이 되는 게 좀 그렇고 저는 이제 제가 성남에 지금 살아서 성남시청 뭐 그래서가 아니고 네. 제 거주지가 네네. 성남인데 그때 이제 우리 용인인가요? 고길이 그런 거 하면서 어떤 그 실천력들을 봤거든요. 실천력 한 가서 막 야 빼가 아니에요. 말로 다 설득하고 이렇게 상세하게 직접 얘기하고 그런 네. 것들 제가 감동을 좀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대선에 통과해서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그런 인간적이지만 일 처리를 잘하는 그런 어떤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묘사가 안 돼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오창석 평론가도 비슷하게 생각 좀 하십니까? 네, 대표 후보님이 워낙 이야기를 많이 듣는 분이고 또 두 번째는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다양한 정보를 섭렵해서 허점이나 어떤 꼼꼼하게 준비해야 되는 준비성이 다른 분들보다 훨씬 더 투철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더민주정부혁신의 이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이재명의 준비라는 책을 제가 엮었는데 네. 거기 이제 인터뷰를 하다 보면 그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 재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이제 뭘 보고를 하는데 좀 대충 한 거예요. 네. 예산이 어느 정도 되냐니까 한 0.2에서 0.5%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지사님이 갑자기 이제 회의 중단시키더니 계산을 혼자 한 거죠. 0.2에서 0.5% 차이는 500억이다. 지금 500억을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얘기를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으면 어떡하냐. 아. 업무 방해하지 마세요. 혼냈다는 거예요. 그 숫자를 뒤로부터는 정말 꼼꼼하게 따지시는구나. 네, 예. 그 뒤로부터는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는 공무원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 굉장히 꼼꼼하게 준비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봐야 네. 꼼꼼하게 비판할 수 있고 꼼꼼하게 시행할 수 있거든요. 대통령이 되신다면 아마 공무원 사회가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해야 될 거고 네. 두 번째는 그러면 긴장만 하느냐? 아닙니다. 경기도지사 때 긴급 재난지원금 그거 14일 만에 다 바로 예. 지급 완료했거든요. 경기도가 1,4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00만 명씩 오케이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2주 만에 잘했기 때문에 해당 공무원들이 전부 포상, 휴가, 진급.
그러니까 적절하게 논공행상을 네. 잘 하는 분이기 때문에 공무원 사회가 일하는 사회로 될 네. 것이고 공무원이지만 나 이거 잘해봤자 아무것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게끔 진급과 적절한 대우, 처우가 개선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공직사회가 이렇게 많이 개선이 된다면 결국 혜택을 보는 건 누굽니까? 국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기대하고 빨리 도래하기 바랍니다. 아니 말씀 듣다 보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까다롭고 깐깐한 네. 사람인데 우리 오창석 평론가의 어떤 공약을 마음에 들어 했는지 약간 궁금합니다 이게. 살짝만 좀 알려주시면. 네. 제가 대단한 걸 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만 할 수 있는 거. 네. 그러니까 저희 또래만 공감하는 걸 냈겠죠. 아마 네. 기성 정치인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들 또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이거 던지면 참 좋아하겠구나라는 네. 것들을 좀 준비했어요. 지난 총선 때 했던 거를 말씀을 드리면 지난 총선 때 이제 취향 저격 공약이라고 이제 제목을 취향 저격 공약. 네, 취향 저격 공약이라고 이제 제목을 만들어서 포스터를 만들어서 이제 통과가 됐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이제 보배드림이나 또는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커뮤니티 들어가 보면 주차 빌런들이 많습니다. 주차 빌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보면은 사유지라서 아파트에 막 2칸을 지 혼자 비싼 외제차라고 막 쓰고 주차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처벌 규정이 별로 없는 거예요. 법률 개정을 해서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고하고 얘가 누군 찾아내고 하는데 결국은 이거 주차 빌런 강력 처벌 공약을 만들어서 올려야 된다. 대표님 보시더니 좋네요 하고 이미 어떤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준비를 해놨어요. 사전에. 그러면 거기 탁 붙여서 공약 딱 올렸더니 모든 자동차를 좋아하는 커뮤니티는 다 그날 1등이에요. 이거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이런 게 효능감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꽂혀 있는 사람들은 야 이거는 어떻게 이러고 했지? 이런 느낌이고. 우리만 아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난임 부부가 많으니까 난임 치료를 할 때 몸이 컨디션이 되게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 난임 치료를 받는 여성들이 휴가를 써요. 근데 난임 휴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건강상의 사유로 휴가를 쓰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급여를 받지 않는 그런 휴가를 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저출산이 가장 심각한 국가에서 난임 관련된 휴가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면 안 되니까 난임 유급 휴가 지원 제도를 하자. 올렸더니 너무 좋다. 근데 또 마치 민주당 어떤 의원이 이런 또 있어 법안이 있어. 예. 탁탁 붙여서 올렸어요. 그럼 맘카페가 어떻게 되겠어요? 야 어떻게 이걸 했지?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번 대선에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우리 같이 하는 방송에서 빠지더라고요. 약간 서운했는데 큰일 하고 계시네. 몰랐어요. 다 하고 있구나. 몇 개가 채택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방송이 나가면 제가 걱정되는 거는 우리 오창석 평론가한테 각 의원실에서 법안을 보내면서 이것도 띄워달라 이럴까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습니다. 우리 혹시 박지훈 변호사님도 저는 뭐 정치 활동이나 개인적으로 좀 건의하고 싶은 공약 이런 건 없습니까 혹시? 저는 뭐 사실은 너무 상황이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했었는데 이 방송 준비할 때 이상한 일이 터지다 보니까 제가 멘붕이 와가지고 그러니까요. 제대로 다 돌려놓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늦었다. 원래대로 다 돌려놔라. 철저하게 복수 안 하신다고 했었는데 정치보복 끝날 일을 갖고 결국은 반대로 만들어 버렸어요. 너희들이 반대로 만든 겁니다. 사법 카르텔이. 그러니까요. 안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 들었고 저는 그 선한 의지를 제가 봤습니다. 또 안 할 사람이고 너희들이 만든 거야. 어차피 복수해라 그냥 복수해서 다 죽여. 이거는 취소. 죽이지는 말고. 어차피 선거는 이제 양자 대결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점검을 해본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지금 뜻대로 간다면은 구 여권은 한덕수를 후보로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 한덕수. 사실은 어떤 모습이 그려질지. 저는 요거 하는 전에 오늘 김문수가 김문수가 이제 될 것 같은데. 김문수 한동훈은 오늘 이제 이따 발표하지만 요거 시간상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따 발표는 맞습니다. 김문수가 됐을 때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김문수 그 눈빛이 눈이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 그 눈빛을 살짝 보면 쉽게 저걸 양보할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 형 완주할 수 있어요. 국적이 어디요?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국적이 어디요? 미국이요. 당신 미국이요. 나 도지사인데. 뭐 이러면서 한덕수를 완전히 고립시킬 가능성 저는 있지 않을까. 저도 갖고 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시간은 김문수 편입니다. 한덕수 편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김문수가 제가 김문수라면요. 당선되고 3일간 잠수 타면 그만이에요. 전화기 꺼놓고. 안 나타나면 그만이에요. 전당대회에서 들고. 그러고 뭐 안 되겠네 한덕수. 내가 할랍니다 하면 끝인 거예요. 당무 선권을 갖고 있거든 국민의힘 대선 주자는. 그래서 그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뭐 어쨌든 간에 만약 한덕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게 상대가 될지는 좀 저는 의문이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분위기가 이분이 전 한덕수란 사람이 무슨 결단력이 있을까? 대통령 까밀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자신감을 업해가지고 나온 걸 보니까 네. 그러니까 각오는 한 것 같은 느낌인데 각오를 네. 한들 대선이란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냉정한 심판대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재명 대 한덕수 토론을 붙는다. 어떨까요? 아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장과 부주장이 싸우면 당연히 주장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란의 끄트머리에 있는 동조자와 그 내란을 척결해야 한다는 사람이 붙으면 프레임 싸움으로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있어서 당신도 유죄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유죄도 나뉩니다. 절도라도 유죄고요. 허위사실에도 유죄고요. 네. 내란도 유죄인데요. 경중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내란을 일으켜서 사람을 죽일 뻔했습니다. 사람을 죽이려 했고요. 계획도 다 나왔습니다. 거기에 동조한 사람이 과연 다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리고 떠나서 실력도 뭐 네. 할 줄 알아. 신문만 볼 줄 알지 뭘 할 줄 알아.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지금까지는 흠결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옛날 네. 무슨 뭐 한 마늘 협상 이상의 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시작될 겁니다. 네. 한덕수 총리가 임명될 때는 노무현 대통령 때 총리였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기 조금 명분이 조금 떨어져서 봐준 게 있거든요. 그런 거 이번에 다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저는 견디기 힘들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는 그걸 빌미로 선출될 김문수 후보가 저거 봐 흠결이 있는 사람보다 내가 더 나아 라고 흔히 말하는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 그럴 가능성이 높다. 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단일화 마지막 마지노선을 정해서 갈 텐데 결국은 김문수가 밀고 넘어가는 가능성이 있고 뭐 한덕수는 네. 김문수의 백댄서가 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저희 예측이에요. 그리고 마지노선은 그렇구나, 예. 한덕수 쪽에서는 좀 이상한 날짜를 받아올 수도 있습니다. 한덕수 부인이 길이를 받아온다든지 그런 상황도 열릴 수 등록일 있습니다. 이후로 막 받아와. 이날이 너무 좋으면 어떡해. 이날이 너무 좋으면 어떡해. 아니면 뭐 6월 7일로 받아온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경랑의 대선 전국 조망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박지훈 변호사, 오창석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국영의 정치비상구는 일요일 오후 4시에 인물비상구로 찾아옵니다. 대상 인물은 윤여준 전 장관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